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삶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족의 의미와 인생의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존엄에 대한 깊은 물음을 던집니다. 이름 없이, 얼굴 없이 세상을 살아온 수많은 어머니들 중 한 분, 이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 할머니 혹은 이웃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범한 삶을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두 자녀를 홀로 키워낸 그녀는 자신의 젊음을 온전히 가족을 위해 바쳤습니다. 생계를 위해 허리를 굽히고 손을 다치면서도 아이들이 밥 굶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죠.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자식들은 장성하여 가정을 꾸렸으며 그녀는 어느덧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손주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우리 돈 훔쳐간 적 있어요? 이 말 한마디는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존재를 점차 잊어가고 그 희생을 오히려 이용하고자 했던 아들과 며느리의 속내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사랑으로 베푼 돌봄은 당연한 노동으로 전락했고 자식들이 말없이 내미는 요구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책임감으로 그녀의 삶을 점점 잠식했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깊어집니다. 따뜻한 가정이라 믿었던 공간에서 점차 소외감을 느끼고 감정 없는 말과 무심한 눈빛 속에서 그녀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한마디로 시작된 의심은 곧 진실을 마주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고 결국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사연은 단순한 가정 내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한 인간이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자 노년에 이르러서도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고자 한 용기 있는 결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 쉽게 소비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느 외딴 마을의 고요한 집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조용히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10편에 걸쳐 이어질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어머니의 내면에 깃든 힘과 눈물,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를 되찾아가는 그 따뜻한 단단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그분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존엄을 되찾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윤정순, 올해 71입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손에 꼽을 만큼 기쁜 날보다 참아내야 할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고, 억울하거나 억울하지 않은 일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채로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제 침묵은 누군가에게 당연함이 되었고, 그 당연함은 결국 저를 상처내는 칼날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23살에 만나 결혼했고 50을 넘기기도 전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전쟁이었습니다. 둘 아들과 딸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새벽장에 나갔고 낮에는 반찬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다 손끝이 물러져 피가 나도 웃으며 견뎠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그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야 비로소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었으니까요. 큰아들 민석이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결혼하고 난 후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손주 지연이가 태어난 뒤로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며느리 유정 씨가 복직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마땅치 않다며
몇 달만 지연이를 돌봐줄 수 없겠느냐고요. 그 말에 망설였습니다. 허리도 자주 아프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손주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제 걱정을 눌렀습니다. 저는 기꺼이 짐을 싸서 민석이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이라야 몇 벌 옷과 약통, 그리고 손주에게 주려고 준비한 인형 하나뿐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평생을 살아온 어머니라는 이름의 모든 무게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유정 씨는 아침마다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현했고 민석이도 퇴근 후엔 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지연이는 아직 말을 트기 전이었지만 제 손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꼭 감고 잠드는 모습을 보면 이 집에서 제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집안일이 점점 제 몫이 되었고 도움이라는 말은 사라진 채 당연함이라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청소기 한 번만 돌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말이 어느새 어머니, 오늘 마트장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로 바뀌었고 더 나아가 세탁기 돌린 거 건조대에만 널어주세요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가 힘들까봐, 아들이 지쳐있을까봐, 그리고 지연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방은 점점 좁아졌고 제 자리는 식탁의 끝자락으로 밀려났으며 제 말은 대화 속에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 잠든 지연이가 제 무릎 위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돈 훔쳐간 적 있어요? 그 말은 제 심장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장난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맑은 눈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우리 돈 가져갔다고. 그래서 엄마가 울었어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조용히 눕히고 방문을 닫은 뒤 마루 한가운데 앉아 한참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들은 이 말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건가요? 제가 정말 그토록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식탁에 앉아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정 씨는 피곤한 얼굴로 반찬을 몇 개 집어먹고는 방으로 들어갔고 민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다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도 지연이가 잘 지냈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나를 지켜야겠다고. 내 존재를 지우려는 이들 앞에서 나는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이것은 제 인생의 첫 번째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앞으로 펼쳐질 진실과 마주할 준비이기도 했습니다. 진심으로 믿었던 자식, 사랑으로 대했던 며느리, 그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눈을 떴습니다. 몸은 무거웠고 마음은 더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부엌 불을 켜고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아침을 차리고 지연이를 깨워 세수시키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제 손을 꼭 잡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밥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런 지연이의 얼굴을 보며 마음 한편이 저릿했지만 아이에게 이 감정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유정 씨가 불이 나게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빠듯하다며 허겁지겁 신발을 신고 있었고 저를 향해서는 말끝에 걸친 인사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부탁드려요, 어머님. 그 말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탁이라는 말 뒤에는 어떤 책임도 어떤 마음도 담기지 않은 듯 했습니다. 민석이는 여전히 늦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회식이라는 핑계, 회사 일이라는 이유로 아이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저녁이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안방 앞에 섰습니다. 문은 살짝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발소리를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 보험 문제는 어떻게 됐어? 민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유정 씨가 답했습니다. 그냥 우리 이름으로 수익자 지정하는 거야. 어머님이야 모르시겠지. 도장도 예전에 하나 찍어 두셨잖아. 제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아이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사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를 향한 불신이 이제는 물질적인 이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내가 진짜 도장을 찍은 적이 있었나? 언제, 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제게 진실을 숨기고 있었고 그것이 단지 오해나 실수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금융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핸드폰에 녹음 앱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여나 또 그런 대화를 듣게 된다면 그때는 증거를 남기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며칠 뒤 기회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유정 씨가 통화 중인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어 핸드폰을 켠 채 조심스레 문 가까이에 다가갔습니다. 그거야 보험은 처리됐고 이젠 대출이 문제야. 어머님 명의로 잡아야 하니까 등본이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몰래 가능할까? 민석 오빠는 좀 눈치 보는 것 같아서. 순간 핸드폰을 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도 감정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기였고 배신이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 제가 돌보는 며느리가 제 이름을 팔아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도 낯설고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과 유정 씨는 각자의 방에 있었고 지연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나는 이제 이들에게 무엇이 되어버린 걸까? 나라는 사람은 지금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저는 그저 참고 또 참으며 어머니라는 이름 하나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윤정순이라는 사람으로 다시 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금융기관에 연락을 했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움직임이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될 거라는 것을 저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을 찾은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작은 체구에 스카프 하나 두른 채 저는 은행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창구 앞에 서서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금융 내역을 조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친절하게 안내했지만 그의 표정이 중간부터 조금씩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순 여사님, 이 보험 상품은 최근에 변경된 기록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수익자가 가족으로 되어 있긴 한데 수익자 명의가 민석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눈앞에서 확인하고 나니 그 실체가 너무도 적나라했습니다. 보험뿐이 아니었습니다. 대출 상담 내역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제 이름으로 사전 상담이 들어가 있었고 등기부등본 발급 요청도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요청한 적이 없어요. 이거 진행한 사람 이름이 확인되나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화면을 살피다가 말했습니다. 직접 대리 처리된 건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가족 공동명의 확인 후 요청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 공동명의. 그 익숙한 단어가 이토록 차가운 단어였나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인쇄된 문서를 받아들고 은행을 나설 때 저는 그 종이의 무게가 제 삶의 무게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방 안의 문을 잠그고 서류를 책상에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동안 머리카락이 쭉 뼛서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전부 사실로 이어지는 이 순간 저는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핸드폰을 꺼내 정리해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안방 문 너머에서 들은 그 대화, 그리고 유정 씨의 전화 내용. 모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획된 접근이었습니다. 돌봄을 명분 삼아 저를 집 안으로 들인 후 신뢰를 무기 삼아 저의 이름과 재산을 이용하려는 계획. 그날 밤 저는 민석과 유정 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를 재운 후 평소처럼 조용히 저녁 식탁을 차렸고 두 사람은 무심하게 앉아 국을 뜨고 밥을 씹었습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유정 씨는 피곤한 기색으로 조용히 반찬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쏠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목소리가 조용한 식탁 위로 흘러나왔습니다. 보험이든 대출이든 서류만 조용히 처리하면 돼. 서명만 받아내면 되니까. 유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곧 이어 민석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어머니 요즘 유난히 조심하셔. 그들은 숨을 삼키듯 말을 멈췄습니다. 파일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는 말해줘야 하지 않겠니? 민석은 입을 열지 못했고 유정 씨는 눈을 크게 뜨고는 곧 얼굴을 돌렸습니다. 잠시 후 민석이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게 우리가 잠깐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그래서 내가 택한 게 내 어머니를 이용하는 거였니? 유정 씨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그런 줄 모르고. 그런 줄 몰랐다고? 그럼 그 말은 지연이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할머니가 우리 돈 훔쳐갔다고 말했던 지연이 입에선 누가 그 얘기를 했을까?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몇 벌의 옷과 필요한 약, 손주 지연이와 찍은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두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짐은 뭐야? 어디 가려고 그래? 집에 가는 거다. 내 집에. 너희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집으로. 유정 씨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민석은 어쩔 줄 몰라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야.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희를 용서하든 말든 상관없다. 내 삶을 내가 지켜야 하니까. 더는 안 속을 거야. 그리고 지연이도 당분간 못 볼 거야. 그 아이에게조차 이런 말이 새겨졌다는 게 내 가슴을 찢는다. 그 말과 함께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한 번도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이제 진짜 제 삶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온 집은 남편과 함께 살았던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오래되어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지만 문을 열자 퍼지는 흙냄새와 나무 향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제 것이고 저만의 숨결이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집에서는 매일이 낯설고 불편한 하루였지만
이곳은 제 발자국이 새겨진 곳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창문을 열고 긴 이불을 꺼내 덮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는지, 내가 왜 그 집에 머물렀는지 되묻게 되는 밤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분노보다 허망함이 컸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 엄마였을까? 아니면 그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 나라는 인간의 이름이 그들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불린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으로 들어가 오래된 냄비를 꺼내 들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국이 끓어오르자 집 안가득 퍼지는 냄새에 괜스레 눈물이 났습니다. 몇 년 만에 이 집에서 밥을 해먹는지 모릅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마당에 잡초를 뽑고 오래된 베란다 창문을 닦았습니다. 손끝에 감기는 유리의 촉감, 바람결에 흔들리는 커튼을 보며 삶이란 결국 내가 가꾸는 곳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택배 한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민석. 조심스레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손편지와 지현이의 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밥 맛있어요.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할머니 옆에 웃고 있는 지연이, 그리고 노란색 꽃이 피어 있는 마당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자마자 울컥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이용해 저를 다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민석의 손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날 이후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지연이 때문에라도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내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나는 조용히 편지를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마음은 흔들렸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그들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감정에 기대어 꺼낸 연기인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며칠 뒤 동네 이장님을 찾아가 근처 텃밭을 하나 얻었습니다. 고추와 상추, 깻잎을 심고 물을 주는 사이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땀방울마저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흙을 손으로 만지고 내 손으로 무언가를 다시 키운다는 것은 제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다시 일깨워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동네 라디오 방송에서 인생 사연을 모은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 들고 사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돈 훔쳐간 적 있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글을 쓰는 내내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동안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이 단어로 흘러나왔고 마침내 종이를 접을 때쯤엔 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잘했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날 밤 다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그 바람조차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밤, 저는 작은 방 안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고. 며칠이 지나고 마을 앞 작은 우체국으로 편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민석이었습니다. 손편지 한 장이 얇은 봉투 안에 담겨 있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우체국 벤치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엄마, 그날 이후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이는 계속 할머니를 찾습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엄마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 아무리 변명해도 달라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그립습니다. 편지 끝에는 지연이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놀러 오세요. 지연이가 꽃밭 만들어 놨어요.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시려왔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건 단지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감정이든 다 되묻고 되짚어보고 끝까지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더는 그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락방 구석에 넣어두었던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앨범, 남편이 생전에 남긴 손편지, 자식들 어릴 적 사진이 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젖먹이 시절의 민석이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밥풀을 집어먹으며 해맑게 웃던 얼굴, 소풍날 도시락을 열며 환하게 웃던 중학생 시절. 저도 한때는 저 아이의 세상이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달려가 안아주고 밤에 열이 나면 종일 밤을 새워 곁을 지켰습니다. 제 인생 대부분은 자식이라는 존재를 위해 다 썼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커서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한 아이의 아빠가 된 지금, 저는 그 세상에서 밀려났습니다. 아니, 일부러 내쳐졌습니다. 저는 다시 서랍을 열고 며칠 전 정리한 보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정 변호사와 약속을 잡아두었고 유언장 작성에 대한 절차도 시작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뒤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정말로 저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얼굴에 단단한 의지를 담고 차분히 서류를 하나씩 건넸습니다. 정 변호사는 말없이 서류를 검토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 수익자를 민석 씨로 지정했던 기존 보험은 해지 또는 변경이 가능하며 새롭게 지정할 기부처 또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부동산 역시 사전 증여 없이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도 명확히 처리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단 하나, 지연이에게만은 상처가 남지 않도록 해주세요. 정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의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유산 목록에서 민석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제가 후원하던 고아원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수확한 몇 줌의 채소처럼 소박하지만 온전히 진심이 담긴 결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무겁도록 또렷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던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청순아. 이젠 너를 살려야지.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제 가슴 속에는 고요하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앞으로의 제 삶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끌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혹시 지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싶어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온 목소리는 유정 씨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런 전화를 드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너무 간절해서요. 지연이가 요즘 밥도 안 먹고 잠도 잘 못 자요. 매일 밤 울면서 할머니를 찾습니다. 정말로 어머님이 아니면 안 된대요. 목소리는 울먹였고 말끝마다 후회와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침묵만 이어갔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유정 씨는 결국 말을 멈추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석이보다 제가 더 큰 죄를 지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도 그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번만 지연이 얼굴만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참을 그렇게 듣고 있다가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연이는 죄가 없지만 당신들과는 거리를 둬야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연이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웃던 아이, 놀이터에서 뛰놀다 저를 향해 달려오던 아이, 잠들기 전 제 품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던 지연이.
그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따라 다시 돌아간다면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용당하고 의심받고 상처 입는 일상. 그것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연이를 사랑하지만 나 자신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그날 오후 텃밭에 나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상추, 쑥갓, 청경채. 손끝으로 흙을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 몫의 삶이야. 누가 뺏어갈 수 없어. 마을 회관에서 진행하는 수채화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그림이라곤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 없었지만 선생님이 건네준 붓을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색을 입히며 저는 잊고 있던 감정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들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롯이 나라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감정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어귀에서 이장님이 부르셨습니다. 정 여사님, 요즘 얼굴빛이 참 좋아지셨어요. 뭐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 좀 살아보려고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니 그게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아왔던 시간이 이제는 끝나고 저는 저로서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낙엽이 창문을 스치고 고요한 밤하늘의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 안에 앉아 책상 위에 있던 지연이의 그림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랑 꽃밭에서 놀고 싶어요. 그림 아래에는 지연이의 어린 손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또 흔들렸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액자 하나를 꺼내 그림을 곱게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액자를 마루 한켠 햇살 드는 창가에 놓았습니다. 언젠가 지연이가 다시 이 집에 놀러 올 수 있기를. 하지만 그날이 오더라도 나는 다시 나를 잃지 않고 이 아이를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기를.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밤을 맞았습니다. 고요하지만 단단하게 제 인생은 지금 다시 피어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고 문 앞에도 아무 흔적이 없었습니다. 평화롭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요하다고 해야 할까요? 마음이 한편으론 편안하면서도 어쩌면 너무 조용해서 불안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새벽이면 텃밭에 물을 주고 오전엔 마을 회관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마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이 이렇게 좋았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가 몰랐던 세상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서관 창가에서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는데 직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 여사님, 방문객 한 분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주 어린 여자아이인데 이름이 지연이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책장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동시에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도서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바깥 햇살 아래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노란 원피스를 입은 지연이었습니다. 양갈래 머리를 묶고 손에는 꽃다발과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두 눈이 커지더니 아이는 그대로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무릎이 휘청거릴 뻔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허리를 꼭 감싸고 얼굴을 제 가슴팍에 묻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의 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이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고 그 작은 생명이 얼마나 저를 기다려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왔어? 누구랑 왔니? 지연이는 조그맣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왔어요. 저쪽에 있어요.
그제야 눈길을 돌리자 멀찍이 서 있는 유정 씨가 보였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분명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저를 꼭 안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작은 봉투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저랑 엄마가 만든 거예요. 봉투 안에는 색종이로 접은 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하양. 아이가 하나하나 정성스레 접었을 그 꽃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정말 예쁘네. 지연이는 그 말을 듣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에도 놀러 가도 돼요? 엄마가 괜찮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잠깐만. 꽃밭 보여줄게.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을 잡고 마을길을 걸으며 바람을 맞았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정성 들여 가꾼 꽃밭을 보며 손뼉을 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꽃처럼 보여요. 따뜻하고 예뻐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결심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마음이 녹아내린 따뜻한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그날 오후 저희 집 마루에 앉아 저와 함께 귤을 까먹고 꽃잎을 책갈피에 넣으며 놀았습니다. 유정 씨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든 뒤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이번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살며시 열어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지연이는 지켜야 하니까요. 누구보다도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해요. 그날 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지연이와 함께 보낸 그날 이후 제 일상엔 다시 작은 웃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그날 이후 매주 한 번씩 마을에 왔습니다. 늘 유정 씨가 데려다주고 멀찍이서 기다렸다 데려갔습니다. 저는 유정 씨와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그녀 역시 조심스럽게 선을 지키며 아이와 저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텃밭의 변화를 눈에 띄게 알아챘습니다. 할머니, 지난주엔 이만했는데 이제 이렇게 커졌어요. 하며 손으로 높이를 가리키고 상추를 하나 따서 직접 입에 넣은 후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웃음에 저는 언제나 마음이 무장해제됐습니다. 마치 제가 그동안 견뎌온 세월의 보상이란 듯 지연이의 하루하루는 제게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가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유정 씨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는 오늘은 몇 시간 정도 아이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 급한 미팅이 생겼고 민석도 출장 중이라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순간 망설였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오늘 하루쯤은 괜찮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지연이는 처음으로 저와 함께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아이가 양파 껍질을 벗기다 눈이 매워 눈물을 흘렸고 저는 옆에서 웃으며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상을 차리고 함께 마루에 앉아 국을 떠먹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크면 여기 와서 살면 안 돼요? 엄마는 너무 바빠서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하나도 안 외로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의 작은 얼굴에 스치는 그늘이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아이는 분명 웃고 있었지만 그 말 속에는 외로움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정 씨가 아이를 데리러 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마루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지연이는 아직 잠들지 않았고 마당에서 제 무릎을 베고 누운 채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정 씨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요즘 너무 잘 웃어요. 예전엔 혼자 있는 걸 많이 무서워했는데 이젠 할머니랑 보낸 날은 자다가도 웃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 준 것도 많아요. 다시 웃게 해줬고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줬으니까요. 하지만 유정 씨, 당신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지연이를 키우는 건 당신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 책임을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안 됩니다. 유정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이번엔 달라지겠습니다. 민석이도 많이 변했어요. 저희 천천히 다시 잘 살아보고 싶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말뿐인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 그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제대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이는 그날 밤 제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손을 뻗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도 더 강해져야겠구나. 이제 저는 예전의 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의 그림자 아래에서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제 선택으로, 제 뜻으로 움직이는 삶. 그것이 앞으로 제가 살아갈 방식입니다. 지현이와 함께한 시간은 제게 또 하나의 깨달음을 줬습니다. 진짜 사랑은 있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지키기 위해선 나 자신부터 단단히 서야 한다는 걸.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텃밭의 상추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마치 제게 말하는 듯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이 길이 맞다고. 다음 날 아침, 지연이는 유정 씨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쉬운 눈빛을 뒤로 한 채 아이는 몇 번이고 손을 흔들었고, 저는 마당 끝까지 나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허전했지만 그 허전함 속엔 슬픔보단 고요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텃밭을 정리하고 있는데 동네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민석. 손이 떨릴 만큼 긴장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함께 작은 봉투 하나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지 돌봄만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했던 삶의 태도, 사랑의 방식,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까지. 그 모든 것을 받아놓고도 우리는 참 어리석었습니다. 지연이와 할머니의 시간을 보면서 우리도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엄마의 삶이 이제는 엄마를 위한 것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이 안에 엄마께 드릴 마음을 담았습니다. 엄마가 다시는 아프지 않고 웃으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작은 봉투 안에는 지연이의 사진과 함께 어릴 적 민석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가 떠 있는 집 앞에 아빠와 엄마, 아이 둘,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가 웃고 있는 그림. 어린 민석이는 그때 저를 저렇게 그렸구나 싶었습니다. 해맑은 웃음, 치마를 입고 양손에 밥그릇을 든 모습. 그림 한쪽엔 삐뚤빼뚤하게 엄마 최고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오랜만에 깊은 숨이 가슴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울컥하는 감정을 참느라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눈시울은 이미 뜨겁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지고 마루에 앉아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젠 아들이 무작정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단번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순 없지만 그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작은 봉지 하나를 들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채화 교실 선생님께 드릴 들기름 한 병과 손수 만든 열무김치, 그리고 지현이와 함께 만든 꽃잎 책갈피도 함께 넣었습니다. 선생님은 기뻐하며 책갈피를 꺼내보며 말했습니다. 정 여사님, 이거 지현이랑 같이 만든 거예요? 색이 정말 예뻐요. 아이 손길이 느껴져요. 네, 그 아이가 와서 제 삶이 조금 더 밝아졌어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프긴 하지만 이젠 다시 살아가는 중이에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정말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중심은 제가 되었고 누군가의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제 감정에 귀 기울이며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텃밭 옆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무 아래 묻은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용서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그 용서는 예전처럼 모든 걸 덮는 용서가 아닐 겁니다.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용기이자 저 자신을 위한 평화로의 발걸음일 것입니다. 그걸 알기에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의 편지를 품에 안고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지켜낸 끝에 얻은 이 조용한 용기. 그것이야말로 제가 다시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앞 정류장에 낯익은 차가 멈춰 섰습니다. 유정 씨의 차량이었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나왔습니다. 양손에는 꽃다발과 작은 그림 액자가 들려 있었고 제 모습을 보자마자 마당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아빠도 같이 왔어요. 우리 가족이랑 할머니랑 다 같이 밥 먹자고 했어요. 그 말에 고개를 돌리자 민석이 조심스레 차문을 닫고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고 얼굴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한결같이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그제야 걸음을 옮겨 마당으로 들어왔고 아이처럼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이 꽃, 지현이랑 함께 준비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엄마를 위해 밥상 한번 차려드릴게요. 그 말이 끝나자 유정 씨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전보다 훨씬 단정하고 소탈한 차림이었고 예전처럼 눈치를 보거나 과한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조용하게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진심으로 어머님께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늦었지만 저희가 잘못한 만큼은 앞으로의 시간으로 갚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연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마루에 함께 앉았습니다. 민석과 유정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조심스레 식사 준비를 시작했고 지연이는 저에게 액자를 건넸습니다. 그림에는 텃밭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푸른 상추와 고추 그리고 꽃이 핀 가장자리에 저와 지연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랑 있으면 마음이 꽃처럼 피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은 슬픔이 아니었고 용서나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오래 참고 나서 찾아온 햇살처럼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비추는 평화였습니다. 민석이와 유정 씨가 준비한 식사는 정갈했고 조심스러움 속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내 식구가 둘러앉은 저녁을 맞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된장국과 나물 반찬, 지연이가 직접 말아 만든 김밥 하나까지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마음을 나누는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석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시는 엄마의 인생을 흔들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이젠 엄마가 원하실 때만, 보고 싶을 때만 우리를 불러주세요. 저희는 기다릴게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니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제야 마음속에서 무언가 하나가 조용히 놓였음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상처, 분노, 실망이 바람에 실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는 제 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이불을 덮어주자 곧 고른 숨을 쉬며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맡에 손을 얹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남편이 떠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조용한 밤이었고 바람이 살랑 불었고 마음 한켠에 덩그러니 놓인 빈자리를 마주하며 참 많이 울었었지요. 하지만 오늘 밤 그때와는 다릅니다. 그 빈자리는 여전히 있지만 그 안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다정한 기억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짜 용서는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용서를 한다는 건 다시 사랑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는 미움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는 걸요. 이제 저는 다시 웃는 법을 압니다. 그리고 지연이가 자라나 어른이 되어서도 저를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저는 지붕 위로 퍼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침내 저의 긴 여정은 스스로의 품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시작된 제 인생은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때때로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믿어왔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하지요. 오늘 들려드린 정순 여사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어머니, 할머니들의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언가를 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져 버린 존재들. 자신의 희생을 이야기조차 하지 못한 채 묵묵히 감당해야만 했던 세월. 그 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은 지워지고 역할만이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 끝이 절망으로 닫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순 여사는 자신의 삶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외면당하고 오해받고 심지어는 재산까지 의심받는 고통을 견디며도 끝내 스스로의 품위와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손주의 순수한 한마디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결국 정순 여사로 하여금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게 했고 자신만의 삶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뒤늦은 깨달음으로 어머니를 마주했고 며느리는 눈물로 사죄하며 진심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했던 손주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사랑이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돌봄은 희생이 아니라 서로가 지켜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바쳐야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강요일지도 모릅니다. 정순 여사는 이제 그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가족과 다시 연결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누군가에게 너무 쉽게 당연함을 기대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의 끊임없는 헌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잊고 있진 않나요? 정순 여사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고마움의 표현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말이죠.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오늘 하루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고마웠어. 단 그 한마디로도 누군가의 인생은 충분히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음다락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따뜻하길 바랍니다.